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겠죠. 역사 속에서도 임진왜란 같은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게 실업자 문제하고 연관이 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본 내부에서 100년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전국이 통일되면서 갑자기 실업자가 된 무사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그런 역사적 장면들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경제가 돈 풀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왔죠.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또는 공급망 마비, 물류대란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만만치 않은 고비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악명 높은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임진왜란을 그들이 일으킨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업률과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임진왜란 이야기? 임진왜란 이야기인데 우리 이 기자님은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배우셨습니까? 풍신수길로 배우셨습니까? 책마다 좀 다르죠. 풍신수길, 덕천가강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왜요? 아니 저는 그 국사 시간에 예. 선생님께서 약간 연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서행장, 풍신수길, 덕천가강 예. 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스타일이죠, 뭐. 네. 그러나 이제 요즘 표기는 예를 들면 풍신수길 그러면 본인도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 그런 거? 내 이름이야 그게? 아나타는 나마에와 풍신수길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알아들을 발음으로 해주자.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요즘 컨센서스죠. 네. 1592년 5월 23일 부산포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15,000명 제1선발대가 도착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 근데 그 임진왜란이 그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전쟁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명나라 3개국이 동시에 참전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임진왜란 하면 우리 조선이 진 전쟁으로 알고 계시는데 조선이 이긴 전쟁이었어요. 일본이 졌습니다. 일본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패배해가지고 퇴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였던 조선 정벌도 안 되었고 명나라는 근처도 못 갔고 자기들 스스로 퇴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긴 전쟁이었어요. 뒷정리는 우리가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안타깝게도. 예. 근데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처음부터 계획한 이유가 우리 젠가쿠 시대라고 하는 전국 시대 100년 동안에 66개 성주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난리통을 나름 어느 대로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가지고 그 각 영주들의 얘네들을 지금은 내가 힘으로 제압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떨어지면은 들고 일어날 것이야. 얘네들의 힘을 외부로 이제 유출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치자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질적으로 조선 침공을 계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업이었습니다. 실업. 왜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일자리가 줄었어요? 무사들은 네. 100년 동안 계속 싸웠잖아요. 할아버지 싸우고 아버지 싸우고 나 싸우고. 그 전엔 임진왜란 이전에도 예. 일본 열도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럼 무사는 칼싸움하는 게 직업인데 네. 갑자기 전국이 통일돼가지고 실업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싸울 일이 없구나 이제. 그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본에 예전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봐봐, 이 소바집은 말이야 5대째 운영하는 소바집이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 맞아, 부러워.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에 오래된 노포들 많죠. 노포들 많죠. 예. 근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본은 이 직업을 집안 내내 세습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무사면은 무사만 해야 돼요. 아들 손자 쭉쭉쭉쭉. 소밭집이면 계속 소밭집. 계속 소밭집. 왜요? 네? 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냥 괜히? 그냥 농사 짓는 농부들은 무조건 다
부들. 어. 그래가지고 예. 우리 대망 같은 드라마나 그 소설을 보면은 예. 한쪽 영주와 다른 쪽 영주가 무슨 뭐 벌판에서 이제 무사들끼리 꽝 전쟁을 하면은 농부들은 도시락 들고 산에 올라가서 구경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전쟁에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농부니까. 농부니까 전쟁은 무사들끼리 하는 거다. 아하. 아니 그래가지고 직업관이 충실하네요. 충실했죠. 그래서 일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5년 동안 조선침공을 계획을 했는데 한 가지 변수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조선에서의 반응 중에 네. 뭐가요? 의병. 아,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 이거죠. 아니 저 일본 입장에서 농부들이 왜 보면 갑자기 창 들고 덤벼드냐고. 농사철도 아닌데. 농사철도 아닌데. 왜 무사들끼리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데 왜 농부들이 왜? 유학자들이 왜? 그 변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 일본과 그게 다르군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제 일본 측 그 자료를 보면은 그때 100년 동안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사들은 칼 쓰는 게 직업인데 네. 갑자기 실업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부글부글. 우린 할 일이 없다. 이제 월급도 누구한테서 받냐? 저 무사들의 실업자들이 된 무사들의 불만을 어디로 돌릴 방법이 없을까? 그래. 어차피 영주들도 내가 지금 깔아뭉개야 되는데 힘으로 이 기회에 또 자신감도 그 플러스 요인이 있었어. 그때 이제 66개의 영주들끼리 싸웠는데 전국시대 때. 예. 내가 66개의 영주들도 다 굴복을 시켰는데 당시 명나라가 이제 400개 주였거든요. 명나라 400개 주 정도 내가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어. 중국 먹고 인도까지 가는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대요. 아, 인도가 있는 줄을 알고 있었군요 그때. 꽤 먼데. 저도 아는데. 아니. 아니 그래서? 세계 지도가 있었죠 그때요. 네. 꿈이 컸군요. 예. 일본은 그 당시 벌써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다 이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왜군들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1592년 5월 23일 날 이제 부산에 상륙을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줄 아세요? 부산에 일본군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한양까지. 한양까지. 글쎄요. 그래도 한 몇 달 걸리지 아니요. 않았을까요? 딱 20일 걸려요. 오. 중간에 그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한번 그 커버한 거 빼고는 예.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어요, 진짜. 부산 상륙해서 서울까지 20일 동안 뛰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국토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왕잡기 게임 하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선조 잡아라. 이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일본 그 영주들끼리 전쟁은 일단 영주 잡는 거거든요. 서로 서로 영주가 잡히면은 진 걸로 하는 걸로 무조건 선조 잡아라. 선조 잡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한양 들어가나.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서로 이제 경쟁해서 누가 먼저 들어가나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에서 굳이 싸울 일도 없네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뛰어간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딱 한양 입성했을 때 무열 입성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영주가 튀어? 아, 선조가 피난 갔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싸워야 되는 건데. 그 일본 전국 시대에서는 영주와 영주끼리 싸우다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도망은 절대 안 가고 그냥 이 뭐라고 할까 할복 자결을 하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 전통이었거든요. 도망은 생각도 못 가고. 근데 영주가 튀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타일이 다른 거지 뭘 그걸. 그러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선조도 우리가 이제 몽진이다, 뭐 파천이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는데 이 궁을 버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새벽에 네. 일단 개성 찍고 평양 찍고 의주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그 개성까지 가는 길목에 임진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조가. 네. 배가 없는 거예요. 여봐라, 배를 구해와라. 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임진강 주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우리 나라님께서 강을 못 건너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문짝이라도 뜯어가지고 임시 배를 만들어 드리자. 해서 임시 배를 만들어서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거든요. 네. 이 마을이 너무 고맙다. 이 마을 이름을 대문을 널문이라고도 했거든요. 이 마을 이름을 앞으로 널문리라고 해라. 그래서 널문리가 돼요, 그 마을이. 네. 이 마을이 나중에 6.25 때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언제요? 왜? 그 이제 휴전
협상을 할 때 요 부근에서 넓은리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휴전 협정을 체결할 때 이제 중국 대표도 왔지 않습니까? 그럼 한자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 널문 한자 없냐? 음. 했더니 널문을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판문이라고 음. 기록한 게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널문을 판문이라고 하자. 음흠. 그리고 협상을 했던 장소가 그때 널문리에 있던 주점, 술집 주막이었거든요. 네. 그래, 널문리에 있는 주막이다. 어. 한자로 판문점이라고 하자. 아, 그래서 판문점이다. 우연히 일지에다 그냥 넣으려고 쓴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됐네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그 임진강 건너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의주까지 가요. 여차하면 압록강 건너가지고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근데 참 선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존심 상하는 게 명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 땅에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조 넘어와도 된다 해. 그렇지만 일행 가운데 딱 100명만 건너오고 집도 빈 관아 한 채만 내줄 수 있다 해. 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선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대했는데도 우리 뒤통수 치냐? 그냥 의주에서 머물자. 일본군은 계속 치고 올라와요. 평양까지. 축축축축축. 근데 평양까지 치고 올라왔던 그 왜군이 딱 평양에서 스탑을 해버려요. 왜요? 선조도 그게 왜요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속도면 오늘 의주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오지? 왜냐? 남쪽 바다에서 누군가 일본 왜군의 보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의주까지 가려면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이 안 온다. 당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오카 옆에 나고야가 있는데 이 나고야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저쪽에 있는 나고야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이 임진왜란 당시 나고야는 후쿠오카 옆에 있던 나고야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대마도 찍고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쭉 보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였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부산 앞바다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아, 못 따라가게, 쌀은 못 가게. 쌀이든 무슨 지원군이든 딱 바로 이순신 장군. 아, 그랬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평양까지밖에 못 가고 왜 도시락 안 오냐? 도시락 예. 이순신 장군이 참 전 세계 해전사에서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인데 물론 이순신 장군의 전략도 뛰어났지만 왜 그 해전마다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배들을 다 격파를 했는가?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성웅이 맞는 게 뭐냐면은 네. 임진왜란 이전에도 짜잘한 그 왜구들의 침범이 많았거든요. 그걸 딱 보고 이제 일본 군들의 그 배를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새끼분해라고 해가지고 밑이 뾰족한 배였어요. 일본 배들이. 예. 일본 배들은 어떤 전략이었냐면 빠른 속도로 그 적군의 배에 이 돌진해가지고 충돌한 다음에 그쪽 갑판에 올라가서 위에서 칼싸움하는 거. 자기들은 칼싸움을 잘하니까. 예. 이 구조였거든요. 저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저선 판옥선을 만들자. 밑이 평평한 거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차 해전이 이제 옥포 거제도 지금 조선소 앞에 있는 옥포에서 일어난 옥포 해전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새끼분해라는 그 밑이 뾰족한 배와 조선의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 처음으로 빵 부딪힌 해전이었어요. 옥포 해전이. 예. 장단점이 뭐냐면 일본의 배들은 직진은 빨리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요. 너무 빨리 달다 보니까 네. 스탑도 잘 안 돼요. 돌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조선 판옥선 같은 경우는 밑이 평평하다 보니까 속도는 느린데 한 자리에서 빙빙 돌 수가 있어요. 네. 360도. 저기서 옥포해전 첫 회전에서 일본 수군들이 달려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 모두 정렬한 다음에 일렬로 학처럼 학익진이죠. 자 모든 조선 수군의 이 판옥선들이요 옆으로 틀어라 90도 틀어요. 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옆에서 함포가 나온 거예요. 네. 함포 발사 빵 그리고 또 180도 또 돌아 삥 돌아서 또 다른 면이 나타나 또 발사 팡 계속 360도 한 자리에서 돌면서 포를 쏜다. 계속 십자포화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새끼분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도 못 오고 다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 수군들이. 그래서 이 보고가 들어갔네. 옥포에서 일본 보급이 끊겼다는 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은 불러요. 어이 와키자카 야스하루 허 가서 이순신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인물이 오사카 해적 출신이에요. 원래요. 오사카 해적 출신이었는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해적 출신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평생 바다에서 살아왔으니까 가서 해전은 네가 마무리해라. 그래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그 명령을 받고 가요. 가가지고 1592년 7월 8일 양력으로 임진왜란의 하이라이트 3대 대첩 전 세계 최고의 해전 중인 하나인 한산도에서 격돌을 합니다. 한산도는 지금 통영 앞바다잖아요. 네. 이것도 운전하시는 분 빼고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제도를 딱 보시면은 거제도 왼쪽 위가 보면은 아주 얇은 좁은 수로가 있어요. 예. 거기에 견내량이란 수로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가덕도 지나가지고 옥포 지나가지고 견내량을 뽁 빠져나와야지 이제 한산도 통영 앞바다거든요. 네. 일본 수군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 수군들은 다 견내량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좁은 수로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판옥선들은 다 지금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원균 장군이 이순신 장군 보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견내량에 지금 다 외군 수군들이 몰려 있는데 가서 치자고. 판옥선이 거기 들어가면은 1대1로 백병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기록을 남겨놨냐면 이런 원균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전략을 모르는구나 한심하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어쨌든 간에 거북선을 드디어 출동시켜요. 네.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견내량에서 이제 큰 바다로 처음 등장한 거예요. 한산도에서 거북선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본 거죠. 왜군 수군도 뭐 저기 앞에 거북 대가리가 보는데 위에는 거적대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딱 일본 수군이 봤을 때 저거 우리 유인하는 거라고 지금 위에 거적대기 그 위에 지붕같이 덮어놓은 것 같은데 골로 뛰어 들어가면 안에 조선군들이 다 있을 것 같다. 뛰어 들어가자!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cm 길이의 쇠꼬챙이들이죠. 뚜껑 있으니까. 네? 뚜껑 있으니까. 뚜껑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그 거북 모양의 배에서 갑자기 머리에서 또 포가 나와. 뻥! 근거리에서 사격. 거북선도 360도 돌면서 뻐벙뻐벙 십자포화. 여기에 열받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돌격! 해서 드디어 나와요. 한산도 앞바다로.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됐다. 모든 조선 수군들이요. 학 모양으로 날개를 펼쳐라. 학익진. 자 그리고 90도로 틀어라. 이제 한 면이 드러났겠죠. 발사. 빵! 계속 거기서 그 360도 회전하면서 십자포환을 날린 거예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해적 출신이지만 이런 전법은 처음 본 거거든요.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네. 당시는 이제 한산도가 무인도였거든요. 무인도에 겨우 기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미역만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무인도니까 미역만. 미역. 하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부산포 찍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간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 뭘 느꼈냐면 뭐 그들 주장이지만 겸손이란 걸 배웠다고 해요. 자기는 바다에서 최고의 제왕인 줄 알았지만 나보다 한 수 위였던 이순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배웠다.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와키자카 야스하루 집안 오사카에서 한산도 대첩 날 7월 8일 양력이면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 그 집안은? 네. 아, 우리 조상님이 힘들었던 그날. 네,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다시 2부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면 지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좀 지혜로운 답을 들려줄 사람이 없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찾게 되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복합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그 해법에 대해서 풀어 쓴 책이 한 권 있다고 해서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격변과 균형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슬쩍 본 적 있어요. 아 보셨어요? 네, 김용범 전 차관이 맞습니다. 쓴 책이죠. 이분이 예전에 우리 마스크 1인당 하나씩만 사고 뭐 요일제 하고 할 때 그때 거의 매일 TV에 나오셨던 TV에 분이죠. 나와서 네. 그때 그분인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 차관도 하시고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시고 예. 그래서 꽤 뉴스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얼굴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실제로 금융위기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직접 보면서 느꼈던 것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회고록 비슷한 거예요? 회고까지는 아닌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약간 뒷얘기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얘기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읽어보면 나름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있고 아 이래서 이런 일들을 정부가 벌이고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을 텐데 네네. 그 중에서 뭐 딱 하나 정도만 꼽아서 그럼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 오히려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면 당장은 그 얘기부터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 국내에 방한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요즘 환율이 워낙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예. 통화 스와프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이 막 터졌을 때 예.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환율 시장 막 움직일 때 미국이 한 9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때 같이 체결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미국이 달러 빌려줄게 라는 약속. 우리가 이제 예. 그 흔히 뭐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말에 그게 종료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바이든 대통령 오는 김에 통화 스와프를 재체결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또 그렇게 급박하게 체결됐는지가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때 그 김용범 김 전 차관의 기억에 따른 얘기를 보면 네. 우리가 물론 시장이 외환 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미국에 여러 접촉을 시도를 했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나 달러가 필요하니까. 하는 예. 총재 명의로 미국에 서한을 보내고 했지만 실제로 그때 팬데믹으로 다 끊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구두로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예. 조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너네 돈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계약서까지 다 쓴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하자는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사태 때가 아니라 네네. 코로나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너 돈 필요하지? 내가 한 1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줄 테니까 얼른 사인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봤더니 그 당시에 미국에 그 미국채 투매 현상이 있었는데 예. 그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조 원 정도가 되는 국채 투매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국채를 얼른 팔아서 현금을 쥐어야 뭘 좀 메꿀 수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가 급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주가도 내리고 뭐 이런저런 가격 내리고 예, 하니까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니까. 손해 본 거 얼른 네. 갖다 메워야 마진 콜 안 당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이 국채 투매를 주도했던 거는 헤지 펀드였고 주로 이제 헤지 펀드가 하긴 했었지만 거기에 각국 외환 당국들도 조금 관여가 돼 있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달러 부족이 일어나니까 달러 부채 만기 연장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달러는 구해야 되니까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국채를 팔아서라도 예.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이런 투매가 이 헤지 펀드들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에서 이렇게 쏟아진다라고 하면 미국도 신용도라든지 국채 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이걸 빨리 막아야겠구나라는 판단을 미국이 했고 근데 신흥국들은 달러가 없으니까 국채라도 미국 국채를 팔아서 얼른 달러를 마련해서 네. 자기네 나라 빠져나가려는 외국인들한테 달러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안 돌려줘야 그러면 됐었죠. 환율도 튀고 뭐 국가 부도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9개국하고 긴급하게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미국이 먼저 했다 네, 이때. 우리가 물론 서한도 보내고 접촉은 시도했었지만 예. 미국이 먼저 빨리 하자라고 했다는 게 그 당시에 뒷얘기다라는 거고요. 예.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6개월로 해서 처음에 계약을 맺었다가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니까 세 차례 더 연장을 해서 작년 말에 이제 종료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통화 스와프가 다시 될 것이냐를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지금 그 국채 시장의 미국 국채 시장의 투매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단순히 달러 강세라는 걸로만 보면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주요국 통화 한 6개하고 달러의 이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평소에는 보통 한 80에서 강해도 90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예. 그 지표예요. 예. 달러가 아무리 비싸도 한 90대에서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는 워낙 달러를 여기저기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100을 넘어섰고요. 104, 뭐 103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로 가도 달러 강세, 그 나라 통화 약세라는 거네요. 요즘.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달러 강세로만 놓고 본다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오늘 뉴스에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한미의 어떤 금융 협약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외환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오르는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면 패닉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미리 꽂아두려는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달러가 계속 강하면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밖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반대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도 오르고 네. 하다 보니까 여러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리만 사태 때인가요? 그때는 네. 이미 다 일 터지고 나서 막 주가 막 폭락하고 한참 지나서 우리가 직접 가서 좀 스왑 좀 하자 해도 미국이 생각 좀 해봅시다 하다가 결국 그렇게 해줬는데 네네. 코로나 때는 미리 전화 오고 지금은 터지기 전에 좀 미리 대응 좀 할까요 우리?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이 오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참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초에 그때 환율이 지금 환율이랑 비슷했어요. 1,300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도리어 달러 강세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달러 강세 나오는 게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달러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면 2008년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 위기처럼 더 느껴진 건 그 뒤에 2, 3년 뒤에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달러 강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이 책 안에는 들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격변과 균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고려해서 보면 이 책에서는 김 전 차관은 금융위기의 반복이 결국에는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양극화? 불균형? 뭐 그것도 무슨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현대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고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용 창출이 기본인데 예. 이 신용 창출이라는 건 결국엔 돈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돈을 만드는 기관들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시중의 통화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네. 어디서 도대체 찍어내는 거야? 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 친구들. 1번은 저희가 딱 머리 들어오는 게 그러면 돈 찍어내는 데는 뭐 조폐공사, 연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앙은행. 네.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예. 현대 금융 시장에서는 비은행 금융 중개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NBFI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걸 이제 자본시장형 유사은행 정도로 이제 풀어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은행 같은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 상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MMF 같은 걸 여기서 예로 드는데요. 예. 예금처럼 돈을 맡기는 펀드 가입자하고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기업이 만나는 곳이 MMF 같은 건데 네. 사실상 MMF가 은행하고 비슷한 여수신 업무를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게 MMF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금융 상품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이게 대출을 거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중에 유동성을 크게 만드는데 이런 자본형 유사 은행들이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많은 이제 레버리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속칭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갑자기 쏠리거나 거기가 규모가 커지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에서 위기가 나온다. 금융시장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코로나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팬데믹이라는 이 영향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거기다 저희가 재정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버블이 생겼고 이게 꺼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의 가능성, 그러니까 일종의 뭐 복합 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딘가로 돈이 쏠리고 네, 돈이 안 풀렸으면 차라리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안 풀 수는 없고 당장 우리 춥고 배고플 수는 없으니까 네, 풀리고 나면 어딘가로 쏠리고 쏠리면 거품이고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 거품만 살짝 빠지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또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미국 연준에 대한 평가도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코로나19 때 연준이 이제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을 때 사실 금융 당국자로서 굉장히 두려웠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그간 연준이 보였던 행동하고 좀 다른 행동들이 나와서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을 받기에 이렇게까지 급하게 나서나라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라고 회고를 하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예. 당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재정을 풀어서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을 살리려고 했을 때는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실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때는 국채 매입뿐만 아니라 회사채하고 기업어분까지 직접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설까라는 두려움에 쌓였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걸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해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계속 시장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면서 지금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 김 전 차관도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실기를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실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로 재정을 풀고 이걸 다시 되돌리기 위한 흔히 말하는 양적 긴축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네. 금리를 처음 막 올리려고 했을 때 시장이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해서 크게 발작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금리 인상 시기를 더 늦췄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시장에 미리 사인을 주지 못하고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가까이서 보고 느끼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네. 공직자가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만 네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재정 확장과 관련돼서 의견이 조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막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직접 돈을 찍어서 뭐 국채 발행한 걸 사들여서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부채 비율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죠. 국가 부채 비율.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채가 늘어나는 규모만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달 비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라는 것이죠. 국채 이자가 계속해서 저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국채 발행을 많이 하더라도 조달 금리가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예. 부담은 괜찮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2009년 대비 지금 보면 거의 국채를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채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미국이 지출하는 그 국채 때문에 지출하는 이자는 GDP 대비해서 차지하는 규모가 1.6에서 1.9 정도밖에 안 되는 0.3% 정도밖에 안 오르는 상황이니까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빚을 많이 내도 큰 부담은 당장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율을 보면서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시장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제 그 뒤에 붙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균형이라는 이 버블이 터질 때는 이제는 복합 위기로 이 위기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재정을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극화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내비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어려워질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빨리 마련해 놔야 될 것이다라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저리 시장 금리가 낮은 때 금리가 네네. 낮다는 건
불경기라는 뜻이니까 네. 불경기 때는 금리가 아주 낮게 하고 낮게 하는 이유는 대출 좀 많이 받아가라고. 그래야 또 세상에 돈이 돌아가니까 그 네. 얘기일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 돈 빌려다가 좀 쓰는 게 필요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것들 재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음. 꼭 그냥 부채 규모만 눈으로 보지 말고 음. 조달 비용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하자 이런 음. 얘기가 되겠죠. 뭐 어떤 대목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 당국자가 직접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음.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뒤쪽에는 이제 그 가상 자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제도를 처음 마련했다는 거에 대한 약간 뿌듯함 같은 것도 여기 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다른 나라는 그냥 뭐 금지 또는 허용 뭐 이럴 때 우리나라는 좀 만지작 해놓은 거 있긴 하죠. 가장 먼저 만들었고 기준을 좀 마련한 게 그래도 이 시장에 필요한 거 아니었나 싶다라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어서 그런 예. 부분들은 당국자가 이 34년 동안 금융 시장에 있으면서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이 책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